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날 저는 막 도시로 올라와 제 아들 태현이를 방문했습니다. 태현이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며느리 이름은 은정입니다. 결혼 이후로는 시골이 멀기도 하고 아이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거의 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골에서 약간의 선물, 몇 개의 자몽과 늙은 암탉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며느리도 집에 혼자 있으니 말벗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은정이와 함께 집안일을 돕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며느리는 별로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계속 시계를 흘끗거렸습니다. 태현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살짝 찡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리 말도 없이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내가 그립고 손주도 보고 싶어서 그냥 온 거야. 은정이 중간에 끼어들며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리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준비라도 하죠.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녁도 제대로 못 차리잖아요. 저는 그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니 나이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리고 저는 태현이에게 반찬을 집어주려고 애썼습니다. 태현이는 고개를 저으며 은정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먹어. 엄마는 혼자 드시게 놔둬. 저는 움찔하며 손이 떨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먹어라. 엄마가 내 목 뺏는 거 아니야? 은정이는 저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남편에게 투덜댔습니다. 여보, 항상 엄마만 챙기잖아.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태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나 키웠는데. 은정이는 입을 삐죽이며 바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편만 들 거면 시골로 내려가서 엄마랑 사세요. 여기서 살기 싫어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중재해 주길 바랐지만 태현이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얼굴이 붉어지고는 저를 향해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엄마가 여기 와서 우리 부부만 힘들게 하잖아요. 내가 갑자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현이는 식탁을 쿵 치고 국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반응할 새도 없이 갑자기 태현이의 손이 올라가더니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옆으로 넘어지며 귀가 멍하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방안이 폭발하는 듯했고 은정이는 작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놀람이 없었고 마치 연극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면서 떨리는 손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뺨을 만졌습니다. 평생 내 아들이 나를 때릴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논밭에서 허리 굽혀 벼를 심고 고구마를 주워 아들을 공부시키던 날들, 아들이 아플 때 밤을 새우며 부채질하고 찬 수건을 얹어준 밤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아들은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고 나는 작고 외로운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힘겹게 일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또렷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아내 때문에 엄마를 잊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 고향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부엌에 홀로 앉아 낡은 알루미늄 냄비를 멍하니 바라보며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도시로 공부하러 떠나는 아들을 위해 싸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 피와 살로 키운 아들이 몇 년밖에 안 된 여자 하나 때문에 나를 때리다니. 그날 밤 새벽 2시 가까워졌을 때 저는 낡은 휴대폰을 들고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떨리는 손이 한 익숙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재현. 남편의 옛 친구이자 태현이의 옛 상사입니다. 예전에 바로 그분 덕분에 태현이가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얻었고 나중에 지점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오래 울린 후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현 씨, 저 진호 씨 부인 순이에요. 몇 초간 정적이 흐르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순희 씨, 왜 이제야 전화하셨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을 보러 간 일, 며느리의 냉담함, 그리고 결국 태현이의 뺨때림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재현 씨는 말을 끊지 않고 가끔 낮게 한숨만 쉬었습니다. 제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녀석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압니다. 순희 씨가 아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지만 이제 직접 손찌검까지 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애가 감옥 가는 건 원치 않아요. 그저 대가만 치르게 하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재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기다리세요. 방법은 묻지 마세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차가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재현 씨였습니다. 그는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저는 낡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말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시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태현이 회사에 갑자기 감사가 들어왔대. 내부가 난리야. 큰일이 난 모양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 집에서는 지금쯤 부부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은정이는 무슨 일이야? 라며 다그치고 태현이는 책상을 치며 소리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죽었다. 태현아. 엄마는 살아서 내가 무릎 꿇는 걸 꼭 볼 거다. 그 전화 후 사흘 만에 도시에서 소식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이웃 순옥이 헐레벌떡 뛰어와 말했습니다. 순이야, 태현이 회사에 큰일 생겼대. 감사가 급하게 들어갔대. 저는 겉으론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재현 씨가 정말로 행동에 나섰다. 도시 저편에서 태현이는 아마도 정신없이 허둥대고 있을 것이다. 그 애는 지점장이라 수많은 서류와 계약서가 그의 손을 거쳤다.
이제는 모든 영수증 한 장, 서명 하나까지 모두 들춰져 조사받고 있다. 나는 그 애가 결코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예전엔 그 애가 나에게 자랑한 적도 있었다. 엄마, 크게 사업하려면 융통성 있어야 해. 눈치 못 보면 살아남을 수 없어. 나는 말했다. 융통성과 부정은 달라. 하지만 그 애는 비웃으며 내가 구식이라고 했다. 점점 소식이 더 뚜렷해졌다. 회사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곧 감사단이 직접 들어온다고 했다. 어떤 애는 안전을 위해 미리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내부는 혼란스럽고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했다. 집에서도 은정이도 아마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애가 허리에 손을 얹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당신,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야? 사람들이 벌써 소문 다 냈잖아. 태현이는 짜증내며 말했다. 소문은 신경 쓰지 마. 큰일은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사실 그 애 속은 떨리고 있었다. 몇 년 동안 그 애는 단순히 융통성만 부린 게 아니라 빼돌리고 뇌물도 주고 온갖 짓을 다 해왔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나고 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집 전화가 또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으니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소식 들었어? 우리 회사 누가 일부러 해코지 하는 것 같아. 나는 침묵했다. 그 애가 다시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누가 그랬는지 알아? 나는 삼키듯 짧게 대답했다. 뿌린 대로 거둬야지.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등잔불 옆에 앉아 떨리는 내 그림자를 벽에 비추며 생각했다. 수년 동안 나는 그 애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내 머릿속에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그 애의 소리만 들렸다. 처음으로 그 자존심 강한 아들이 두려움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내 아들 회사야. 이제 막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뿐이야. 큰 파도는 아직 남아있다. 다음 날 저녁 내가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여전히 재현 씨 번호였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희 씨, 태현이가 예전에 한 일들 내가 다 알아. 이제 드러내는 건 어렵지 않아. 나는 입술을 깨물고 손이 떨렸지만 물었다. 그 애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재현 씨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칼로 베듯 말했다. 입찰 과정 위반, 허위 영수증 서명, 돈을 써서 거래처를 매수, 한 번은 회사 명의로 개인 계좌에 돈을 이체한 적도 있어. 모든 증거가 다 있어. 나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띵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눈물로 키운 내 아들이 언젠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힘없이 말했다. 왜 그때 막지 않았어요? 재현 씨는 한숨을 쉬었다. 경고도 했지. 하지만 그 애가 무시했어. 순희 씨 봐서 눈 감아줬지만 이제 끝이야. 그 애가 대가를 치러야 해. 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애가 죽는 것도 감옥 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모든 걸 잃는 게 어떤 건지 알았으면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대답했다.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지. 마음의 준비를 해요.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어. 그날 밤 나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은빛 달빛이 낡은 처마 위로 비치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애가 돈을 보내올 때마다 이웃들에게 자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우리 태현이 참 똑똑해요. 이제 사장까지 했어요. 이제야 알았다. 그 똑똑함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다음 날 도시에서 또 소식이 전해졌다. 태현이가 지점 전체 긴급회의에 불려갔다고 했다. 회의장에는 감사단도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조사 서류에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아는 사람이 전해주었다. 그때 태현이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눈은 이리저리 굴렸으며 식은땀이 흘렀다고 한다. 평생 그 애가 그렇게 무서워한 적은 없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눈을 감았다. 내 마음은 아프면서도 차가웠다. 태현아, 엄마는 내가 쓰러지길 바라지 않았지만 내가 쓰러져야 일어서는 법을 알게 된다. 회사에 대한 조사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동네 사람들도 계속 전화를 걸어와 내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도시에서는 은정이 제일 먼저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그 애가 집안을 뛰어다니며 날카롭게 말하는 모습을 뚜렷이 상상할 수 있었다. 당신,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회사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사람들이 벌써 소문 다 냈잖아. 태현이는 짜증내며 소리쳤다. 내가 뭘 걱정해. 큰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사실 그의 속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얼마나 많은 횡령, 얼마나 많은 의심스러운 서류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은정이 바보가 아니었다. 위험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몰래 디엔이라는 남자, 태현과 결혼하기 전 옛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흐느끼듯 말했다. 나 너무 무서워. 그 사람 회사 이제 망할 것 같아. 그러면 난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어. 디엔은 냉소하며 말했다. 이혼해. 내가 데려가서 잘해줄게. 거기서 고생할 필요 없어. 그 말을 듣고 은정은 멍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돈과 중요한 서류를 따로 모아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태현이는 모른 채 회사 서류 챙기기에 바빴다. 그러다 어느 날 태현이가 그녀가 수상한 문자를 보내는 걸 보고 휴대폰을 빼앗았다. 부부는 크게 다퉜다. 은정이 소리쳤다. 당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당신 이제 다 잃게 생겼잖아. 나도 같이 죽을 순 없어. 태현이는 멍하니 서서 아내를 바라봤다. 한 번도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여자가 그런 독한 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은정은 정말로 집을 나갔다. 집문서까지 챙겨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태연이는 텅 빈 방에 주저앉아 깨진 술병이 바닥에 번지는 걸 바라보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리고 나는 시골에서 회사 동료에게 그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저 한숨 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야 내 인생에서 배신이 뭔지 알겠구나.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잊지 말고 영상의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가슴 뭉클하고 깊은 가족 이야기를 제임과의 복수 채널에서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은정이 떠난 지 이틀도 안 되어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회사는 태현의 재산 조사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그가 사장으로 있던 시절의 불투명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모두 다시 조사되었고 그의 개인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부부가 살던 집도 봉인되어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인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목소리를 낮추었다. 순이야, 태현이 끝장이야. 너무 깊이 엮였어. 나는 가슴이 저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짧게 답했다. 그래,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도시 쪽에서 태현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옛 친구들부터 업계 인맥까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가 전염병 피하듯 그를 피했다. 결국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떨렸고 예전에 건방지고 오만하던 아들과는 달랐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내가 한 번 실수했지만 다 잃고 싶진 않아. 나는 침묵했다.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나는 언젠가에 그 뺨 맞던 나를 떠올렸다. 내 뺨은 아직도 아프고 내 마음은 아직도 부어 있었다. 한참 후에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기억나니? 어릴 때 아빠에게 약속했지.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도 그 약속 기억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처마 밑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매섭게 불고 수년간 어머니로 살아온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더 이상 그를 감싸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내가 계속 감싸면 그는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돌았다.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제야 올 줄 알았니, 태현아? 너무 늦었어. 나쁜 소식은 불보다 빨리 퍼졌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공식적으로 태현을 해고했다. 사유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재정비리, 직업윤리 위반. 게다가 경영진은 그에게 손실 금액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지인에게 소식을 듣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태현, 한때 유능한 젊은 사장이라 칭송받던 내 아들은 이제 인정사정 없이 길거리로 내던져졌다. 은정 쪽은 집을 떠난 후로 자취를 감췄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없었다. 태현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남은 것은 봉인된 고급 아파트뿐. 그는 밖으로 내몰려 외곽의 허름한 방을 빌려 살아야 했다. 예전 친구들은 어떨까? 어떤 이는 비웃고 어떤 이는 얼굴조차 피했다. 한때 오만하던 태현은 이제 그만큼 더 치욕을 맛봤다.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어느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나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자 태현이 처마 밑에 무릎 꿇고 있었다. 옷은 흠뻑 젖고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다.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 마음이 조여오고 달려가 그를 일으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뺨 맞던 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마음을 다잡은 뒤 조용히 문을 닫아버렸다. 밖에서 그는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엄마, 나 진짜 후회해. 나는 문에 비대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가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길 바랐다. 무릎 꿇고 울어봐야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게 되겠지. 어느 무더운 점심, 나는 미경이란 몇 년간 태현네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가득했다. 순희 아줌마,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동안 은정 씨는 아줌마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몸이 굳어졌고 귀를 기울였다. 미경은 은정이 내 뒤에서 여러 번 소리치고 욕했다고 말했다. 어느 날은 아무도 없을 때 은정이 나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는 일부러 도와주는 척했다고 했다. 나는 그 해멍든 자국을 떠올렸다. 스스로 미끄러진 줄만 알았다.
미경은 울먹였다. 일자리 잃을까 봐 참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태현 씨가 아줌마를 때렸다는 소식에 더는 못 참겠어요.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두 손은 덜덜 떨렸다. 그날 태현의 뺨 때림은 그동안 감춰진 모든 수치심을 폭발시켰다. 알고 보니 한 번의 뺨 때림이 아니었다. 그동안 나는 몰랐지만 계속 억압당하고 멸시받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던 것이다.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태현이 그 일들 다 알고 있었니? 미경은 바로 대답했다. 네,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은정 씨가 울기만 하면 항상 편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내 마음은 더 아팠다. 이제 아픔은 뺨에만 있지 않고 심장 깊숙이 스몄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마치 내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그래, 나는 한 번만 맞은 게 아니었어. 수년간 계속 맞아온 거였구나. 전화를 끊고 나는 가만히 앉아 희미한 등불만 바라봤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불꽃만 남았다. 은정뿐 아니라 태현이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어느 늦은 오후 누군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키가 크고 마른 머리가 반쯤 센 노신사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순희, 나 기억해? 용식이야. 진호의 전우. 나는 놀랐다.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를 집에 들여 차를 대접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한숨을 쉬었다. 태현이 일 들었어. 안타깝네. 그 말을 듣자 목이 메었다. 쌓인 울분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운명 같은 뺨 맞던 날부터 처마 밑에 무릎 꿇은 모습까지. 용식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내 말을 끊지 않았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변호사였을 때 불효자도 많이 봤고 아내를 배신한 남자도 많이 봤어. 그런 놈들은 세상이 끝까지 몰아붙일 때에야 비로소 무릎을 꿇지. 나는 그를 바라보며 눈을 번뜩였다. 그럼 방법이 있나요? 그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한 남편이 오만하게 가족을 무시하다가 아내가 아무 소송도 보복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남편이 완전히 망했을 때 나타나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 생각이 내 머릿속 어둠을 번개처럼 갈라놓았다. 용식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원한다면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스스로 쓰러지게 두려면 그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아야 하니까.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주름진 손을 꼭 쥐었다. 내 마음엔 강철 같은 결심이 솟았다. 좋아요. 스스로 쓰러지게 둘 거예요. 하지만 그가 무릎 꿇을 때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용식과의 만남 이후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을 결심했다. 태현이 사는 하숙 근처 시장에서 야채 장수로 변장하기로 한 것이다. 저는 작은 구석 하나를 얻어 몇 단의 모닝글로리와 몇 개의 가지를 진열할 뿐 신분을 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장사를 하면서 길 건너편 하숙집을 바라봅니다. 태현은 해고당한 이후로 몸이 여이고 눈은 움푹 들어가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그는 허름하게 자비를 하며 어떤 날은 짐을 나르고 어떤 날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밤이면 그림자처럼 쓸쓸히 돌아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주인이 욕을 하며 그의 문을 두드리고
방세를 내지 못해 그의 짐을 밖으로 내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짐을 주워 담았으며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바라보며 손에 든 채소 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지나는 사람들은 점점 제 얼굴을 익혔고 힘들게 사는 노파를 보고는 필요하지 않아도 채소를 사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시장에 사람이 드물어졌고 저는 태연이 낡은 처마 밑에서 몸을 움츠리고 배를 감싸 안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낡은 우비를 벗어 그 앞에 따뜻한 빵 한 봉지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가 자세히 보기 전에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빗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더 빨리 걸었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너 이제 나를 알아봤구나, 태현? 하지만 엄마는 아직 용서하지 않는다. 아직은 아니다. 그날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채소를 정리하고 집에 가려는데 뒤에서 질척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태현이 달려와 젖은 길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목이 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을 알았어요. 빗소리와 그의 울음소리가 섞여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 태현은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엄마를 때리고 아내 말만 듣고 엄마를 무시한 게 잘못이에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뿌리를 잊은 거야. 누가 널 키웠는지 잊은 거.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집에 들어와도 된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직접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걸 해내면 그때 엄마가 용서를 생각해보겠다. 태현은 충혈된 눈에 희망의 빛을 띠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엄마. 꼭 할게요. 다시는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등을 돌려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뒤따랐고 무릉덩이를 밟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시골 부엌 한 구석에 그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맛있는 반찬을 주지 않고 하얀 죽 한 그릇만 내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다 먹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때 거만하게 저를 때렸던 아들이 이제는 잘못을 아는 아이처럼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 내리는 날 무릎을 꿇었지, 태현. 하지만 땀 흘려 일어설 수 있겠니? 엄마는 기다릴 거야. 시골에서의 첫날, 태현은 아직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려면 일해야 해. 빈둥거릴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그는 괭이를 들고 저와 함께 논으로 갔습니다. 논은 질척이고 풀이 무성해 괭이를 휘두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잠깐만에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한낮 땡볕에 그는 괭이에 몸을 의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쉴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쉬면 밥도 없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일이 끝났을 때는 손에 물집이 잡혀 피가 배었습니다. 저는 동정하지 않고 낡은 수건만 건네주었습니다. 스스로 감아라.
저녁에는 정자 아주머니가 파는 생선 가게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아주머니는 그가 너무 말라서 못 버틸 거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못 버티면 굶는 거죠. 결국 아주머니는 무거운 생선통을 하나씩 들게 했습니다. 밤이 되어 태현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몸으로 지쳐 돌아왔습니다. 저는 찬밥과 깨소금만 내주었고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다 먹었습니다. 사흘 내내 저는 그에게 벽돌 나르기, 장작 패기, 풀 뽑기 등 온갖 허드레시를 시켰습니다. 매일 밤 그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는 말없이 구겨진 돈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며칠 일한 품삯이에요. 드릴게요. 저는 거칠어진 손과 피곤하지만 진실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가지고 있어라. 엄마는 아직 안 받는다. 그날 밤, 저는 벽을 보고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을 맛봐야 내가 엄마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할 수 있겠지. 일주일이 흘러 태현은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불평도 숨김도 없었고 매일 새벽 저보다 먼저 일어나 논으로 나갔습니다. 손은 굳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예전에 번드르르한 셔츠 입은 사장과는 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그에게 병수 아저씨의 도랑 파는 일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병수 아저씨는 성격이 급해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현은 묵묵히 땅을 팠습니다. 흙은 무겁고 물은 탁하며 진흙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병수 아저씨는 그가 느리다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파다간 열흘이 지나도 끝나겠냐. 쓸모없는 놈.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태현은 분명 괜히를 던지고 욕을 하거나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이 끝나고 손에서 피가 배어 나올 때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아저씨는 멈칫하다가 헛기침을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존경심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이 되어 태현은 땀에 젖은 돈 몇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직 안 받는 거 알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받지 않고 그저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더 이상 거만함이 없고 그저 엄마가 고개를 끄덕여주길 바라는 간절함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마 밑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아프면서도 기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래, 하늘을 우러러보던 그 아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구나. 하지만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그때의 한대가 다 씻겨질 수 있을까? 어느 날 오후, 저는 허리를 굽혀 박넝쿨을 묶고 있는데 골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모습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제 심장이 아렸습니다. 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말고 하이힐을 신고 입술에는 선명한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새 차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은정이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순희 씨, 딸이 찾아왔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고 초대하지도 않았다. 집안에서 태연이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다. 전철을 본 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은정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요즘 힘들지? 시장에서 막노동한다며? 목소리는 식초처럼 쉬었다. 태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남자가 은정의 어깨를 두드리며 비웃듯 말했다. 재산 놔두고 도망간 거 잘했네. 지금 봐봐. 저 사람 꼴이 말이 아니잖아? 나는 속이 끓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봤다. 태현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술이 떨렸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다. 고마워. 내가 떠나줘서 가족의 진짜 소중함을 알게 됐어. 은정은 비웃으며 돌아서 차에 탔다. 차는 먼지를 남기고 떠났다. 나는 태현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방금 겪은 치욕이 100번의 매질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그날 밤, 태현은 오랜 시간 마루에 앉아 있었다. 내가 밖으로 나가자 태현이 힘없이 말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 아내를 잃는 것보다 엄마를 잃는 게 더 아파. 나는 돌아서서 그가 내 눈물 흘리는 걸 보지 못하게 했다. 그래, 태현아. 저 여자는 내 것을 가져갔지만 내 딸이 한 방이 엄마의 마음을 다 가져갔단다. 은정을 만난 뒤로 태현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고 꾸준히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엔 시장에서 정자를 도와 생선을 나르고 저녁엔 트럭을 몰아 짐을 나르는 일을 했다. 어떤 날은 늦게 돌아오고 온몸이 땀에 젖고 손은 멍이 들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태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책상 위에 잔돈 한 뭉치를 올려놓았다. 엄마, 쌀값 보탤게요. 나는 흙이 묻은 돈뭉치를 보며 쓰라림과 따스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래도 나는 엄하게 말했다. 이 돈 필요 없다.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사는 것만 알면 된다. 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쌀을 씻으러 갔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릴 적 마당을 뛰어다니며 엄마 하고 부르던 그 아이가 생각났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태현이 짐을 나르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짐을 실은 오토바이가 트럭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며 다리에 피가 나고 무릎이 찢어졌다. 사람들이 급히 그를 집에 데려왔다. 나는 피로 물든 붕대를 감은 채 대나무 침대에 누운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떨며 상처를 씻으며 중얼거렸다. 너 때문에 엄마가 너무 아프다, 태현아. 그는 눈을 뜨고 내 손을 잡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아픈 게 무섭지 않아. 엄마가 용서하지 않을까 봐 무서워. 내 눈물이 그의 마른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알았다. 하늘이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임을. 아마 이제 시련이 거의 끝났나 보다. 하지만 용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 태현아. 태현은 일주일 내내 병원에 누워 있었고 나는 곁을 지켰다. 간호사가 붕대를 갈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지켰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곁에 앉아 솔직하게 말했다. 태현아, 엄마가 믿으려면 내가 스스로 죄를 마주해야 한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져서 물었다. 엄마는 내가 뭘 하길 원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재현 씨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고 해. 누구 탓도 하지 마. 전처도 포함해서. 태현은 오랫동안 침묵하며 손을 떨었다. 마침내 그는 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형, 재현 형,
나 태현이야. 미안해. 모든 잘못은 내 탓이야. 다른 누구 탓도 아니야. 내가 다 책임질게. 저쪽에서 재현 씨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들려왔다. 늦었다. 그래도 인정할 줄은 아는구나. 태현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고 속삭였다. 엄마, 난 모든 걸 잃어도 엄마를 잃는 게 더 두려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이 증명해야 해. 태현은 아이처럼 울면서 나를 꼭 껴안았다. 그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지만 나는 밀어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의 증오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시련은 남아있어야 한다. 그래야 평생 엄마를 잊지 않지. 퇴원 후 태현은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다. 군청 근처 목공소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매일 아침 1km 넘게 걸어가고 저녁엔 톱밥에 찌들어 땀에 젖은 옷을 입고 돌아왔다. 나는 그가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심 있게 기술을 배우는 것을 눈여겨봤다. 까다로운 목공소 사장님도 처음엔 싫어했지만 점점 인정하게 되었다. 이 녀석 고생할 줄 알고 말도 잘 들어. 어느 날 저녁 태현이 작은 나무 의자를 가져왔다. 아직 거칠지만 튼튼했다. 내 앞에 놓고 수줍게 말했다.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예쁘진 않지만 엄마가 한번 앉아보세요. 나는 멍하니 앉아. 어릴 적 다리가 부러진 의자를 몰래 만들어 와서 자랑하던 그때가 떠올랐다. 눈물이 났지만 숨기고 그냥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주 튼튼하네. 그날 밤 태현은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냥 몫으로 밥 벌어 먹는 게 소원이야. 더 이상 큰 꿈은 안 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높은 것보다 튼튼한 게 낫지. 튼튼해야 오래가. 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결 편안해 보였다. 나는 그의 마음이 허황된 꿈에서 식었음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그가 조용히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지켜봤다. 내 안의 분노가 한층 더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따귀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의자는 튼튼하게 만들 줄 알게 됐지만 언제쯤 엄마의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그때가 진정한 속죄다. 어느 날 오후 재현 씨가 불쑥 우리 집을 찾았다. 마당에 서서 지팡이를 짚고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다. 순희 씨, 건강하신가요? 태현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태현을 불렀다. 태현은 그를 보고 놀라 두려움이 스쳤다. 재현 씨는 천천히 앉아 말했다. 내가 너를 아주 미워할 것 같지? 아니야. 난 그냥 실망했을 뿐이야. 예전엔 너를 믿고 동료들에게도 태현이는 잘할 거야. 언젠가 내 자리를 대신할 거야 라고 말했었지. 그런데 태현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믿음을 저버렸어요. 재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바라봤다. 이 녀석,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도 지위로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착하게 사는 것으로.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은 내가 늘 바라던 것과 똑같았다. 떠나기 전에 재현 씨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지난 사건의 잔재를 정리했네. 이 서류는 여기서 마무리하세.
하지만 기억하게. 다시 그러면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 태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다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숙여 절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한때 오만하던 남자가 이제는 훈육받는 아이처럼 보였다. 나는 그 서류에 남은 흔적이 평생 태현의 상처로 남으리란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마루에 앉아 바람에 흩날리는 흰머리를 느끼며 속삭였다. 아들아, 인생에게 한 수 배웠지만 엄마는 아직 용서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엄마는 그 상처가 깊이 남아 내가 절대 잊지 않길 바랐다. 아버지 제사가 다가오자 나는 태현에게 말했다. 올해는 내가 맡아라. 엄마가 볼게. 태현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른 아침 그는 시장에 달려가 한 손에는 고기와 생선 바구니, 다른 손에는 노란 국화꽃을 들고 돌아왔다. 집에 와서 스스로 씻고 썰고 양념했다. 나는 옆에서 간섭하지 않고 가끔만 말했다. 돼지고기 너무 짜지 않게 해라. 매운탕에 파인애플을 더 넣어라. 점심 무렵 태현은 제단을 닦고 물을 갈고 향을 피웠다. 그는 의자에 올라가 두 손이 떨렸지만 그릇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햇볕에 그을린 등을 바라보며 슬프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1년이 10년 같았다. 친척들이 드문드문 도착했다. 이웃 순옥은 익숙한 듯 입을 삐죽였지만 태현이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눈치였다. 병수는 도랑을 파다가 문에 기대어 말했다. 이 녀석, 이제 부지런하네. 바로 그때 시장의 큰 가게 주인 영철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그는 크게 웃었다. 순희 씨, 나도 한 상 차릴게. 태현이가 요즘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존경하게 됐네. 태현은 손을 닫고 몸을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직 서툴러요. 더 가르쳐 주세요. 부엌은 뜨거웠다. 돼지고기 찜이 보글보글 끓고 생선 튀김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시계를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예전에 아버지가 이 광경을 봤으면 분명히 웃었을 텐데 상을 차리고 나서 나는 태현에게 향을 피우고 기도하라고 했다. 그는 3개의 향을 들고도 손이 떨렸다. 나는 옆에서 그가 한마디 한마디 연기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엄마를 많이 울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어요. 여기 무릎 꿇고 이제부터는 착하게만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옳게만 살겠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타일 바닥에 닿는 소리가 아주 작았지만 내 가슴을 세차게 쳤다. 나는 얼른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 아버지 제사 앞에서 우는 건 이쯤이면 됐다. 가족 모두가 상에 앉았다. 독주는 없었다. 나는 뜨거운 차를 따라 한 사람씩 권했다. 영철은 고기 한 점을 집어 고개를 끄덕였다. 딱 맞네. 요리한 사람이 침착하구만. 누군가는 농담했다. 이젠 사장님이 요리사가 됐네. 태현은 미소를 지으며 화내지도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았다. 그는 순옥에게 고기를 집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모, 많이 드세요.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다. 아무도 지난 일을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시절이 쓰라렸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많이 먹지 않고 주로 바라보기만 했다. 태현이 일어나 어른들에게 차를 더 따를 때마다 내 마음 한편의 원망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다.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마루에 나가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태현과 함께 그릇을 치웠다. 그는 설거지를 하고 나는 헹궜다. 물이 졸졸 흘렀다. 갑자기 그가 멈추고 나를 돌아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재단 앞에서 한마디 더 해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을 닫고 나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모아 또박또박 말했다. 아버지, 한마디 더 있어요. 엄마한테도 죄송해요. 엄마를 때렸던 걸 죽을 때까지 부끄러워할 거예요. 늦었지만 앞으로 매일 한 가지씩 보답하겠습니다. 고요했다. 향 냄새만 감돌았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가 용서했어. 하지만 기억해, 용서해도 잊지는 않는다. 용서해도 잊지 않는다. 나는 그 말을 천천히 해, 그가 뼛속까지 새기게 했다. 태현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떨렸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그는 눈물을 삼키고 깊게 숨을 쉰 뒤 조용히 대답했다. 기억할게요. 저녁이 저물었다. 모두가 하나둘씩 인사하고 돌아갔다. 영철은 좀 더 머물렀다. 문을 나서기 전에 그는 태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창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장부 일은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건 정직이야. 할 수 있으면 내일 와. 월급은 많지 않지만 꾸준해. 태현은 나를 바라봤다. 나는 대신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 그는 영철을 향해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할게요.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집엔 나와 태현만 남았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마음이 가벼웠다. 태현은 빗자루로 마루를 쓸고 향재를 모으고 재단을 닦았다. 다 닦고 나서 그는 앞치마를 벗고 문가에 서서 어두워진 마을길을 바라봤다. 엄마, 그가 불렀다. 산책하면서 소화시키자. 나는 웃었다. 이 나이에 무슨 소화를 시켜? 그래도 나갔다. 우리는 논두렁을 따라 걸었다. 들판바람엔 어린 벼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날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곧장 물었다. 아직도 돈이 무섭니?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욕심이 더 무서워요. 돈은 핑계일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스스로 말을 이었다. 명예를 되찾고 싶진 않아요. 엄마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지키고 싶어요. 나는 코를 훌쩍이며 그가 내 눈물이 보이지 않게 고개를 돌렸다. 시골 밤은 불빛이 적었다. 두 모자의 발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어느 순간 나는 오랫동안 잃었던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순옥이 바구니를 들고 다시 왔다. 바구니를 잊었네. 그리고 오늘은 정말 기뻐서 왔어. 순이야. 나는 웃었다. 사람이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나면 돼.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순옥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태현은 나를 바라보며 맹세하듯 말했다. 내일부터 일찍 출근하고 저녁엔 엄마 도울게요. 인생의 진 빚은 천천히 갚을게요. 나는 대답했다. 바르게 사는 게 갚는 거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만든 나무 의자를 다시 마루에 놓았다. 앉아보니 튼튼했다. 나는 의자 모서리를 쓰다듬으며 내 마음의 의자도 천천히 맞춰지고 있다고 상상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불을 끄기 전 태현은 방문 앞에 서서 머뭇거렸다. 엄마, 정말로 묻고 싶어요. 아직도 저한테 화나세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화나지. 하지만 잊지 않으려고 화내는 거야. 미워하려고 화내는 건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내쉬며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 했다. 나는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 그가 마당에서 냄비를 정리하고 대문을 닫고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소박하고 가지런했다. 나는 눈을 감고
내일 그 아이에게 인생이 새로운 문을 열어줄 때 해줄 말을 떠올렸다. 빨리 할 필요 없어. 바르게 해라. 고요한 시골밤. 나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제사상 위에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속삭였다. 우리 아들, 드디어 어른이 되려고 해. 다음날 제삿날 아침, 태현은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났다. 자전거를 타고 읍내 시장에 가서 단골 가게마다 들러 동네 농가에서 나온 신선한 채소의 출처를 물었다. 점심때 집에 돌아와 곧장 말했다. 엄마, 나 작은 가게 하나 열고 싶어요. 깨끗한 농산물만 팔 거예요. 엄마 이름을 가게 이름으로 쓸게요. 잊지 않으려고요. 나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하려면 제대로 해. 말만 하지 말고. 그 아이는 처음으로 어색하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저녁엔 일찍 공장에서 퇴근해 시장 옆에 작은 공간을 빌렸다. 작은 방, 낡은 나무문, 군데군데 깨진 타일 바닥. 직접 페인트를 벗기고 문을 닫고 선반을 만들었다. 밤이 되자 얇은 나무판에 또박또박 힘있는 글씨로 썼다. 순인의 가게. 나는 문턱에 서서 바라봤다. 가슴이 떨렸다. 가게 문이 열리니 내 마음도 떨렸다. 사흘 내내 태현은 밭과 시장을 쉴 새 없이 오갔다. 아침엔 칠레집밭에서 공심채를, 점심엔 육내집에서 향채를 샀다. 저녁엔 벌레 먹은 잎을 하나하나 골라 바구니에 가지런히 담았다. 나는 그 아이를 도와 끈을 묶고 무게를 다시 쟀다. 아이는 단순하게 장부를 썼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다. 개업날 요란하게 손님을 부르지 않았다.